개만도 못한 년아 쓰레기처럼 버렸으니 쓰레기통에서 죽어라. 내가 나를 버린 그 더러운 도로변에서 내가 버린 인생을 똑같이 살다가 쓰고 문드러져라. 이 한 문장이 은희의 귓가를 찢어 발긴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서 내린 여인의 모습은 1년 전 자신이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 도로변에 쓰레기처럼 내다버렸던 그 시어머니 정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선 정순은 더 이상 낡은 옷을 걸친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에 세련된 검은색 정장, 전문 미용실에서 손질한 듯한 우아한 헤어스타일,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 손목에 다이아몬드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얼음처럼 냉정하게 가라앉은 눈빛이 은희의 심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마치 독이 든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되돌아왔음을 온몸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친 듯이 떨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으며 온몸에서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은희는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그녀의 찢어진 옷에서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은희가 정순을 처음 만난 것은 2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은희는 27, 남편 재훈은 30이었습니다. 재훈은 중견 무역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과장급 직장인이었고 정순은 남편을 40대 초반에 일찍 여의고 홀로 재훈을 키워낸 여인이었습니다. 정순은 남편이 떠난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밤낮 없이 일했고 재훈을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밤 11시까지 식당을 운영하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으며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정수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결혼 초기 은희는 정순에게 크게 나쁜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순은 며느리에게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는 편이었고 손주가 태어나자 기꺼이 육아를 도우며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수는 은희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면 새벽까지 아이들을 봐주었고 명절 준비를 할 때도 묵묵히 옆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거들었으며 자신의 생활비조차 아끼며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정수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새 옷 한 벌 사지 않았으며 외식 한 번 하지 않고 오로지 손주들만을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은희의 마음 속에는 묘한 불편함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순이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은희에게 부담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은희는 친구들과 고급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 친구들이 자신의 시어머니 자랑을 하면 괜히 자신의 시어머니인 정순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골프도 치시고 일주일에 3번씩 필라테스 다니세요. 우리 시어머니는 명품백 수집이 취미시라 백화점 VIP예요. 은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시어머니인 정순이 20년 된 낡은 면 블라우스를 입고 집 안에서만 조용히 지내는 모습이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창피함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재훈의 사업이 조금씩 궤도에 오르면서 은희의 생활 수준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재훈은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해 자신의 수입 전문 사업을 시작했고 초기 몇 년간의 어려움을 극복한 뒤 꾸준히 성장하며 연 매출 수십억 원의 안정적인 사업체를 일궜습니다. 은희는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쇼핑하며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샴페인을 곁들인 식사를 즐기고 아이들을 강남의 유명 학원과 과외에 보내는 일상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이 나오면 예약 구매했고 SNS에는 자신의 화려한 일상을 자랑스럽게 올리며 수천 명의 팔로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명품 쇼핑백을 들고 집에 돌아오면 정수는 에고 돈 아껴 써야지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은희는 그런 정순이 더욱 거슬렸습니다. 뭘 안다고 잔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데. 은희는 속으로 정순을 비웃었습니다. 은희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정순이 낡은 면 블라우스와 헐렁한 바지 차림으로 거실을 지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은희는 억지로 웃으며 네, 어머니 들어가 계세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제발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순이 정성껏 준비한 소박한 나물, 반찬과 손수 빚은 떡들은 은희에게 초라하고 촌스럽게만 보였습니다. 은희는 시댁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요즘은 다들 호텔 뷔페에서 명절 음식 사 먹던데요 라며 은근슬쩍 정순의 요리를 폄하했고 정순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희는 속으로 정순을 향한 불만과 혐오를 키워갔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다른 집 시어머니들처럼 멋지게 살지 못하는 걸까? 왜 저렇게 촌스럽고 초라한 걸까?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 꼴인 걸까? 창피해 죽겠네. 은희는 정순이 자신을 위해 새 옷 한 벌 사지 않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렇게 누더기 같은 옷 입고 다니니까 우리 집안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희는 재훈에게 몇 차례 정순을 요양원에 보내자고 노골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이제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요? 솔직히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또래 친구들도 사귀고 프로그램도 많고 훨씬 좋을 텐데. 하지만 재훈은 화를 내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내가 끝까지 모셔야지. 평생 나 하나 키우시느라 청춘을 다 바치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은희는 재훈의 확고한 대답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더욱 깊게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보다 시어머니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생각에 질투심까지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희가 40대에 접어들 무렵 정순은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정순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고 무릎과 허리가 아파 걷기조차 힘들어 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설치며 화장실을 자주 다녀왔고 기침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정순의 불편함을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왜 계속 집에만 계세요? 라며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은희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음식 준비, 친척 접대, 아이들 챙기기, 집안 청소 등 모든 일이 은희의 몫이었고 정수는 건강 탓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은희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면서 방에만 처박혀 계시니까 차라리 요양원이 나을 것 같아요. 그해 추석, 은희와 재훈은 정순을 모시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정순은 조용히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고 가끔 재훈에게 운전 조심해라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은희는 운전하는 재훈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무척 복잡했습니다. 명절 준비로 지친 몸, 친척들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 시댁 식구들의 눈치, 그리고 무엇보다 정순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고속도로 중간쯤 재훈은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너희 다녀와. 재훈이 화장실로 향하자 은희는 갑자기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기회에 정순을 여기 두고 가면 어떨까? 그러면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은희는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정순은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차 열쇠를 꺼내 들고 재훈이 화장실에 있는 사이 재빨리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정수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은희야, 왜 차에 타니? 재훈이는? 은희는 대답하지 않고 차를 몰아 휴게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정수는 당황하며 계속 물었습니다. 은희야, 대체 무슨 짓이니? 빨리 돌아가야지. 하지만 은희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은희는 휴게소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한적한 도로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양옆으로는 나무만 우거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희야, 왜 여기 섰니? 은희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내려주세요.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여기서 내리라고? 왜? 은희는 눈을 피하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그냥요. 빨리 내리세요. 짐 싸서 내리라고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희야, 너 지금 나를 버리려는 거니? 은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어머니 없이 살고 싶어요. 20년 동안 충분히 모셨어요. 이젠 제 인생 살 거예요. 정수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은희야, 너 정말. 은희는 정순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어서 내리세요. 내리라고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은희야,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은희는 차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어 그 자리를 빠르게 떠나버렸습니다. 정수는 도로변에 홀로 서서 멀어지는 차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다시 휴게소로 돌아가기 위해 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문 도로는 끝없이 이어졌고 햇빛은 점점 더 강렬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정순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몇 시간 후 정수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 도로변 그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으며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한편 은희는 휴게소로 돌아와 재훈을 만났습니다.
재훈은 화장실에서 나와 차가 없어진 것을 보고 당황해 있었습니다. 은희는 재훈에게 달려가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재훈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어머니가? 은희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재훈은 급히 휴게소 안을 뛰어다니며 정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은희는 옆에서 걱정스러운 척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희의 연기는 완벽했고 재훈은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재벌 사업가 김태준이 우연히 도로변을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정순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정순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정순은 심한 탈수와 충격에서 간신히 회복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정수는 은희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수는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지만 동시에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김태준은 정순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어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고 정순을 자신의 양어머니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정순은 김태준의 양어머니가 되었고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정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순은 은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계획했고 은희와 재훈의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재훈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결국 큰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재훈은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은희와 재훈은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압류당했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재훈은 절망에 빠져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결국 은희를 떠났습니다. 은희는 혼자 남겨졌고 찢어진 옷을 걸치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은희는 한 고급 건물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었으며 옷은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그녀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공손하게 열었고 뒷좌석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은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정순이었습니다. 정순은 은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개만도 못한 년아. 쓰레기처럼 버렸으니 쓰레기통에서 죽어라. 네가 나를 버린 그 더러운 도로변에서 네가 버린 인생을 똑같이 살다가 썩어 문드러져라. 은희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용서? 네가 나를 그 뜨거운 도로변에 버렸을 때 너는 용서를 생각했니? 내가 탈수로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너는 용서를 생각했니? 이 더러운 년아. 정수는 차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고 은희가 보는 앞에서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은 바로 희망노인복지재단 건물이었습니다. 정수는 로비로 들어가 기다리고 있던 변호사와 재단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기부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0억 원을 희망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이 돈은 버려지고 학대받는 노인들을 돕는 데 쓰일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은희는 건물 밖에서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수는 기부 서명을 마치고 건물을 나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고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내리고 은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어. 그러니 이제 쓰레기처럼 살아. 그것이 내가 선택한 인생이야. 개만도 못한 년아, 썩어 문드러져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추운 지하철역에서 잠을 청하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몇 년 후 은희는 길거리에서 쓰러졌고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치료비를 낼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은희는 병원 복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구나.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재단에서 일하며 많은 노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재단 직원으로부터 은희가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혼자 은희가 묻힌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정수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야, 너는 결국 네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었구나. 정수는 작은 꽃다발을 놓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정수는 계속해서 재단 일에 전념했고 더 많은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의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정순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고 정수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은희와 정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었고, 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